안녕하세요. 관세사 김봉석입니다. 이번 시간 무역영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역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존에 다른 전공이나 이렇게 해서 접해 보신 분, 아니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먼저 무역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무역 영어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영어 시험과 동일하게 보셔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영어 시험에는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들 있죠. 무역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인된 무역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 중에 무역 영어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급 시험, 2급 시험, 3급 시험 이렇게 돼서 급수별로 해서 실제로 공인된 무역 영어 점수가 있는데, 이 관세사 시험에서 1차 과목에 나오는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치는 시험이랑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을 관세사 1차에 나오는 1차 무역 영어의 무영,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죠. 무역 영어 줄이면 무영인데, 무역 영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치면은 영어랑 무역이랑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영어로 치면은 무역 영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곳에. 일반 우리 토익이나 토플 같이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영어랑 또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무역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니, 전문 영어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토익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일상적인 단어라면은 무역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물론 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영어 단어들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무역 영어에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용어들, 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일반적인 시험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치고 있는 무역 영어 시험 1급 시험 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관세사 1차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관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법규 위주입니다. 법 규정이나 국제 협약에 중점을 두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도 다르죠. 이거는 대상이 뭐예요? 관세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이나 협약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관세사를 대비해서 나오는 이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런 국제 협약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치는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무역회사나 아니면 상사, 물류회사의 직장인이죠. 일종의. 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예,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 실무적으로 뭐 매일 서신을 주고 받는다라든지, 물론 이 관세사 1차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비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 자체가 요 관세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 중심으로 나오고, 이 무형영어 1급 같은 경우에 서신이라든지, 예, 아무튼 뭐 거래 순서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 무형영어 관세사 1차 무형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 생각하신 거랑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예,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생각했던 무형영어는 아마 대부분 약간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예, 물론 2차 뭐까지 보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무형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얘기다라는 걸 바로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아니라 요런 내용들도 있지만 주로 예, 법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예,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미없겠죠. 법 규정이잖아요. 우리 법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관세사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관세법도 공부를 하시지만 법이라는 건 사실 되게 재미없잖아요. 예, 물론 재밌게 공부하면 재밌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딱딱하고 용어 자체도 딱딱하고 그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무형영어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죠. 법인데 그게 또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상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민법 이렇게 보시면은 독해를 하시는 게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예, 관세법도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그 내용들을 그냥 읽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영어는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 언어죠. 영어로 풀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 처음에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쉽게, 그러니까 내가 보자마자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첫 시간 같이 무역 거래의 개요, 무역 계약의 성립이죠. 무역 거래의 개요부터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무역 영어는 처음에 거래죠. 무역 계약. 계약 및 거래죠. 네,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법 협약 있죠. UNCISG 그리고 인코텀스. 그러면 이게 주계약이에요. 무역에서는 주계약. 이게 주계약이 무슨 말이냐 하니, 셀러와 바이어가 체결한 계약이죠. 요 계약이 주계약인 무역 계약이고요. 요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법 규정이 UNCISG 그리고 가격 인도 조건이 나와 있는 인코텀스입니다. 그럼 이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셀러도 뭘 해야 되죠? 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내야겠죠. 물품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는 운송을 해야 될 것이고, 셀러는 운송을 해야 될 것이고, 바이어는 또 뭘 해야 되겠죠? 그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제를 해야겠죠.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무역 계약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결제 파트에 대해서 배웁니다. 결제 파트로 넘어가시면은 결제 지급 수단별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UCP라고 해서 신용장이죠.
레터 오브 크레딧. 신용장에 관한 관습을 정리해 놓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은행 직원들의 업무 매뉴얼.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LC라고 하죠. 예. 에 대한 업무 매뉴얼인 UCP 600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 이외에 신용장 이외에 신용장 외 지급수단인데 여러 가지 지급수단이 있어요. 뭐 추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순 송금 방식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식이죠. 예,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TT, 뭐 MT, D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 송금 방식도 있고 추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예, 뭐 포피팅도 있고, 예, 포피팅도 있고 청산결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예,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역 영어 수업 목적상 배우게 되실 과목은 이 UCP 600과 추심 컬렉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URC, 요 규정과 요 규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계약에서는 UNCISG, 인코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그래서 아까 바이어는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랬고 셀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이 인코텀스 규칙에 따라서 운송에 대한 의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셀러가 운송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주 계약인 무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계약이죠. 결제를 하고 또 부계약인 운송을 계약을 체결하죠. 운송인가? 이 결제는 누구랑 계약을 체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하고 결제를 하는 거고, 예, 운송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있죠. 캐리어. 운송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예, 운송에는 일단 운송 수단별로는 아니죠. 운송 수단별로. 해상 운송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상 운송 수단이 있고, 항공 운송 수단이 있어요. 예, 해상 운송 수단에서 무역에서는 거의 한 70%가 거의 해상으로 운송이 되는데, 해상 운송 수단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협약 같은 경우에 법 규정은 이제 헤이그 규칙,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협약에는 노틀담 협약이 있어요. 더하기 노틀담 협약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운송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협약은 요 헤이그,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 그다음에 함부르크 규칙입니다. 육상에서도 사실 CIM이니 CMR이니 뭐 항공에서도 또 다른 그 각각의 협약이 있어요. 근데 시험 목적상, 수업 목적상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수업 목적상으로는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계약으로 결제 파트, 운송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계약을 이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이 불이행이 되거나 했을 때 이 무역의 종료죠. 무역의 종료 파트에서 특히 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중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문제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소송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소송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에서는 사실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이 중재로 해결하는 게 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무역 실무 시간에 또 배우실 테고 나중에 중재 파트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중재 관련돼 있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뉴욕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뉴욕 협약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봐야 될 협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드렸는데, 그 중에서 여기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결제 파트에서는 영국 환원법, 그리고 뭐 계약 파트에서는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영국 물품 매매법, 그리고 UCC라고 해서 미국 통일상법전이죠.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한 문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출되고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문제, 무형영어 시험 문제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40문제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17, 18문제가 UNCISG 그리고 인코텀스, 절반 이상이겠네요. 절반 이상이 UCP, 그리고 운송 파트는 사실 여기서 골고루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골고루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요 CISG, 인코텀스, UCP다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 국제무역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무역계약 파트에서 국제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트레이드죠. 여기 나오는 무역 영어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뭐 설명은 제가 한국말로 드리고 이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역을 알아야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들을 한글로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반드시 용어, 아까 전문 용어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무역은 뭐 트레이드는 다 아실 거예요. 트레이드는 다 알죠. 무역의 개념이라고 해서 무역을 트레이드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죠. 국내 무역하고 국제 무역을 나눠서 도메스틱 트레이드, 그리고 국제 무역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죠. 상거래를 국내 무역이라고 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 무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는 사실 상호 교환의 개념입니다. 서로 이제 무언가를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양 국가 간에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 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대상이죠. 거래 대상이 유형 무형이냐, 그리고 대상이 기술 용역과 같은 무형이냐에 따라서 유형 무역, 비즈블 트레이드랑 무형 무역, 인비저블 트레이드. 이제 기술 용역이라는 건 사실 로열티라든지 요즘에 뭐 기술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권리 같은 것도 이제 무형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비저블 트레이드, 인비저블 트레이드 같은 것이 다 포함해서 트레이드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지금은 사실 전자상거래가 거의 보편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전자상거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 그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 만든 알리바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과 중국에 있는 도매상이 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리바바에 물건을 올려요. 알리바바 홈페이지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사진이랑 가격이랑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국에 있는 구매자, 수입자가 요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요 물품을 보고 오더를 하는 거죠. 오더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보내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물품을 보내는 거죠. 이런 전자상거래 형태의 무역이 지금 거의 일반화됐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제 마트에서 이제 할인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사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외국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다르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사실 뭐 외국에서 사용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개념은 연말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재고 처리를 위해서 재고 처리를 잘 해야 실적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재고를 처리해서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싼 가격에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용해 싼 물건들을 한꺼번에 시장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구를 했죠. 직구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뭐 이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베이 뭐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한 쇼핑몰이죠. 이베이 같은 쇼핑몰을 통해서 직구를 했죠. 직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들이 요거 따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게 할인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기 세일하고 같은 개념이죠. 사실 정기적으로 세일을 해왔잖아요.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기 세일이라는 개념의 이름만 단순히 블랙 프라이데이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다 해가지고 소비자를 현혹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쳤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해외에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실 이베이로 오더를 내리지만 물건을 이베이가 보내는 게 아니죠. 이베이에 물건을 올렸던 제조자, 수출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더를 내리면 이베이가 이 수출자, 제조자에게 물건을 보내라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게 되죠. 이런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요즘에 최근에 아주 보편화됐기 때문에 문서 자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자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무역도 이 트레이드, 무역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국제무역의 특징으로 넘어가서 국제무역은 정치, 행정의 장벽, 언어, 관습의 장벽, 화폐의 장벽, 관세의 장벽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나 정치, 행정의 장벽 뭐 이런 것들 이론적인 것보다 사실상 뭐 관세 장벽도 마찬가지죠. 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죠. 관세사. 관세법을 공부를 하고 국가 간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관세 장벽, 베리에이션, 보호조치,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관세적인 장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거래, 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건 이제 문화의 장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셀러랑 바이어가 서로 간에 서로의 의사 합치만 되면은 언어 같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영어 같은 것도 잘 이렇게 구사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졌고 사실 뭐 국제무역이라는 거의 언어라는 게 영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뭐 중국하고 무역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에 선생님 중국어를 잘해야 중국과 무역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 중국과 무역을 하더라도 거래되는 내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플러스 중국어예요. 사실은. 뭐 다 영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인보이스라든지 뭐 패킹리스트 중국조차도 여러 인터내셔널하게 각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문제가 돼서 무역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각 국가의 이 성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장벽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가 낮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인도라는 국가는 사실 손님이
소님이죠. 우리는 소라고 하고 소고기도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소님이죠. 예, 길거리에 소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소님이 이제 앉아서 쉬고 계시다가 이제 자기 마음이 동하셔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면 예,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를 신처럼 우상화하는 국가에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고기를 수출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 이해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커지죠. 경제적인 그 손해도 크겠지만 그 수입국, 그러니까 수입국이라고 하기에는 상대방 국가에서 바라보는 그 국가적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이 자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삼국 간, 사국 간, 다자 간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 상대 국가, 여러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겠죠. 무역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국제 분업화라든지, 국부의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효율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은 투입 대비 생산률 자체가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지에 씨앗을 비행기로 뿌리고 농약도 비행기로 뿌리는 그런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 경쟁력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리고 기술력이 좋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 위주로 성장을 했었죠. 우리가 과거에.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성장이 됐느냐 하면 결국에 그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체, 제조 기술이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고 그랬다면은 사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피치 못하게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고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런 효율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뭐 A라는 국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TV를 생산하면은 TV 단가가 100원이면 떨어져요. 근데 벼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쌀이죠. 쌀 1톤을 생산하는데 쌀 1톤의 가격이 비용 대비 비용에다가 우리가 결국에 가격이란 건 뭐예요? 비용에 플러스 마진을 붙이는 거죠. 비용에 마진을 붙였을 때 쌀 1톤의 가격이 얼마냐? 5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B국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국이고 이게 미국이라고 했을 때 TV를 생산하면은 얼마냐? 200원이 드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높잖아요. 기술력은 더 높을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높기 때문에 2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20원이면 되는 거예요. 20원. 그러면은 요 싼 가격에 TV를 살 수 있는 데다가 자원을 좀 더 집중을 시키고 A국가 같은 경우에 TV에다가 모든 자원, 환경을 집중을 시키고 B국가 같은 경우에는 쌀을 생산하는데 좀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국가는 B국가로부터 쌀을 수입을 해오고 B국가는 A국가로부터 TV를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인 거래를 통해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이 무역이라는 게. 그래서 국제 분업화, 이런 분업화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용 창출이라는 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이 창출이 될 거고, 그만큼 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자원, 부가, 예, 재화가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무역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예, 성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 종류 및 형태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종류 및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